윤성그룹의 35층 이사회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 누구도 창밖의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은 상석에 앉은 한 남자. 이 거대한 제국의 젊은 황제 한지욱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방금 보고를 마친 재무팀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 더 무겁게 회의실을 짓눌렀다. 그래서 당신 말은 지금 시장 예측 실패로 인해 분기 수익률이 3% 하락했다는 건가? 지욱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이나 분노 같은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저 냉정한 사실 확인일 뿐이었고, 바로 그 점이 사람들을 더욱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재무팀장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회장님, 예상치 못한 글로벌 변수가. 지욱은 그의 변명을 손짓으로 가로막았다. 변수 없는 시장은 없어. 그걸 예측하고 대비하는 게 당신들이 수십억의 연봉을 받아가는 이유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30대 중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위압감이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는 회의실을 천천히 거닐며 말을 이었다. 실패는 할 수 있지. 하지만 실패에 대한 변명은 용납 못해. 전원 심할서 제출하고 이번 프로젝트에서 손 떼. 그의 성고에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고성과 함께 무언가 실랑이를 벌이는 듯한 소음이었다. 지욱의 미간이 살짝 셔츠렸다. 감히 누가 그의 회의를 방해하는가. 비서실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문 쪽으로 다가갔지만 그가 문을 열기도 전에 문이 먼저 거칠게 활짝 열렸다. 그리고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문 앞에는 아이 2명이 서 있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다. 아이들은 몸에 맞지 않는 헐렁한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고사리 같은 손에는 어울리지 않게 작은 걸레가 하나씩 들려 있었다. 아이들 뒤로 보안팀 직원들이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지만 차마 아이들의 몸에 손을 대지는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다. 회의실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수십조 원이 오가는 이 냉혹한 비즈니스의 심장부에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질적인 존재들이 침입한 것이다. 모두가 얼어붙어 있는 사이 여자아이가 먼저 용기를 냈다. 아이는 옆에 있는 남자아이의 손을 꼭 잡고 회의실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아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임원들이 도열에 있는 길을 지나 곧장 상석에 앉은 지욱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자신의 키보다 훨씬 높은 테이블 아래에서 고개를 한껏 쳐들고 지욱을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커다란 눈망울에는 두려움보다 어떤 절박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아이는 맑지만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회의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아저씨, 혹시 한지욱 아저씨 맞아요? 지욱은 어이가 없었다.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그는 경멸 어린 시선으로 아이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려 했다. 당장 이 아이들을 끌어내라고 소리치려 했다. 하지만 아이의 다음 말이 그의 모든 사고를 정지시켰다. 우리 엄마가요.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있어요. 그 말에도 지욱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세상의 불쌍한 사연을 다 들어주기엔 그는 너무 바빴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턱짓으로 아이들을 끌어내라는 신호를 보내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여자아이의 등 뒤에 숨어있던 남자아이에게로 향했다.
아이는 겁에 질린 채 누나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고개를 살짝 내밀어 그를 훔쳐보고 있었다. 그리고 지욱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 단 충격을 받았다. 저 얼굴, 겁에 질린 채 세상을 경계하던 저 눈빛, 굳게 담은 입술, 오똑한 콧날, 그것은 자신의 것이었다. 그가 기억하고 싶지 않아 지워버렸던, 아버지의 서재에 걸려있던 낡은 흑백 사진 속 5살의 한지욱. 그의 완벽했던 세상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 굳게 쥐어져 있던 몽블랑 만년필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딱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그의 이성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한지욱의 세계를 지탱하던 모든 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놀라서 웅성거리는 임원들의 목소리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비서의 목소리도 그저 의미 없는 소음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한 가지,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복제해 놓은 듯한 저 작은 아이의 얼굴만이 존재했다. 그는 간신히 정신을 수습하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회의는 여기까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완전히 잃고 있었다. 임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궁금해하면서도 감히 질문하지 못하고 서둘러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거대한 회의실에 지욱과 2아이, 그리고 그의 비서단 4사람만이 남았다. 지욱은 떨리는 다리를 애써 감추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대신 비서에게 턱짓을 했다. 내 사무실로 데려와. 지욱의 개인 사무실은 그의 성격처럼 거대하고 차가웠다.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인테리어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다. 아이들은 그 압도적인 공간에 들어서자 더욱 주눅이 든 듯 보였다. 다은이는 동생의 손을 더욱 꽉 잡았고 서준이는 누나의 등 뒤로 완전히 몸을 숨겼다. 지욱은 사무실 중앙의 가죽 소파에 아이들을 앉히고 자신은 그 맞은편에 섰다. 그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평생을 경쟁과 효율 속에서 살아왔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하는 법 같은 건 배워본 적이 없었다. 그는 마치 피의자를 신문하는 형사처럼 딱딱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름이 뭐지? 다은이가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전 한다은이에요. 동생은 한서준이고요. 아이가 무심코 내뱉은 한이라는 성이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우연일 것이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엄마 이름은 오수진이에요. 아이의 다음 대답에 지욱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오수진, 지난 6년간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던 이름. 그를 배신하고 돈을 택해 떠났다고 믿었던 여자. 그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던 이름. 지욱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물었다. 어머니가 왜 나를 찾아가라고 했지? 대은이는 작은 주머니를 뒤적여 꼬깃꼬깃한 물건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오래되어 세계바랜 윤성그룹의 방문객용 사원증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끈에 매달려 있었다.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이걸 주면서 아주 급한 일이 생기면 여기로 가서 한지욱 아저씨를 찾으라고 했어요. 아저씨가 도와줄 거라고.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지욱의 시선은 사원증이 아닌 그 뒤에 매달린 작은 돌멩이에 고정되었다. 매끈하게 다른 조약돌. 그 위에는 서툰 솜씨로 새겨진
이니셜 조지 레위 NSJ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 순간 6년 전의 기억이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강릉의 한적한 바닷가.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그는 갓 27의 청년이었고 그녀는 25의 꽃다운 아가씨였다. 그는 길에서 주운 이 조약돌을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돌이야. 우리의 사랑처럼 영원히 변치 않을 거라는 약속. 그 행복했던 기억은 곧바로 지옥 같은 마지막 기억으로 이어졌다. 새어머니인 송 회장이 그의 앞에 던진 사진들. 수진이 낯선 남자와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 그리고 그의 통장에 찍힌 거액의 입금 내역. 네가 사랑하는 여자의 진짜 모습이다. 송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그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그녀에게 모진 말을 퍼부었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지욱은 손에 땀이 흥건했다. 만약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가 내민 조약돌을 받아들었다. 돌의 차가운 감촉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서준이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어린 시절과 소름 끼치도록 닮은 아이. 그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아이. 그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김 비서, 비서는 주인의 위태로운 모습에 숨을 죽였다. 지금 당장 오수진이라는 여자가 어느 병원 응급실로 갔는지 알아봐. 모든 걸 알아내.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준이를 흘끗 보았다. 저 남자아이, 한서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좋아.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괜찮으니까. 당장 유전자 검사 준비해. 누구도 절대 알아서는 안 돼. 김 비서의 보고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오수진이라는 이름의 환자는 서울 서남부의 한 시립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지욱은 아이들을 비서에게 잠시 맡기고 단숨에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그가 평생 가본 적 없는 낡고 번잡한 동네였다. 최고급 외제차는 좁은 골목길과 어울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경계의 눈빛으로 그의 차를 쳐다보았다. 병원은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신음, 그리고 불안한 보호자들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그는 응급실을 지나 일반 병동으로 향했다. 그녀는 가장 구석진 6명이 함께 쓰는 병실의 창가 자리에 누워 있었다. 지욱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6년 만에 다시 만난 그녀는 그의 기억 속에 있던 생기 넘치던 모습이 아니었다. 핏기 하나 없는 얼굴, 바싹 마른 입술, 그리고 손등에 꽂힌 링거 주사바늘. 그녀는 잠들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식을 잃은 것인지 미동조차 없었다. 그 모습이 그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담당 의사는 보호자를 자처한 그의 모습에 잠시 의아해했지만 이내 차트를 보며 담담하게 설명했다. 환자분, 특별한 병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과로와 심각한 영양실조로 인해 몸이 버티지 못하고 쇼크가 온 겁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가 되어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돈을 받고 떠난 여자가 왜 영양실조로 쓰러진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던 지난 6년의 진실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의사를 물리고 그녀의 침대 곁에 놓인 작은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그녀의 거칠어진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침대 옆 작은 협탁 위에는 낡아서 해진 그녀의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알아야만 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다. 몇 가지 소지품과 함께 손때 묻은 작은 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그녀의 일기장이었다. 그는 주변을 살핀 후 죄책감을 느끼며 첫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6년 전의 날짜와 함께 그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그는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 송 여사님의 말을 믿었다. 그의 눈에 비친 경멸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오늘 내 안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이 아이의 존재를 그에게 알릴 수 없다. 그의 미래를 위해 나는 영원히 죄인이 되어야만 한다. 지욱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일기장은 그녀의 고통과 인내의 기록이었다. 송 회장이 그녀를 찾아와 어떻게 협박했는지, 지욱의 미래를 망치겠다는 말에 그녀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그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받고 떠나는 악역을 자처해야만 했던 그날의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돈의 대부분을 익명으로 보육원에 기부했고 남은 돈으로 작은 방을 얻어가 태어난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의심했고 증오했고 경멸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오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다은이, 서준이, 엄마가 돈이 없어서 좋은 옷, 맛있는 음식을 사주지 못해 미안해. 그래도 너희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너희들의 얼굴에 아빠가 보여서 엄마는 매일 울고 또 웃는단다. 그가 넋을 잃고 일기장을 들고 있을 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김비서였다. 그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김비서의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방금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긴급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지욱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확인해야만 했다. 김비서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마지막 확인 사살을 했다. 부자 관계 확률 99.99%입니다. 한서준 군은 회장님의 아들이 확실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지욱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일기장에 담긴 감정적인 진실과 검사 결과지에 담긴 과학적인 진실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다. 소리 없는 오열이 그치자 한지욱의 슬픔은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로 변모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절망하는 나약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한 여자와 두 아이를 지켜야 하는 아버지였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들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잠들어 있는 수진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한 맹세를 했다. 수진아,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하지만 이젠 다를 거야. 내가 너와 우리 아이들 반드시 지켜낼게. 그리고 당신들에게서 모든 걸 빼앗아간 그들에게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주겠어. 그의 결심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평소에 냉정함을 되찾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윤성그룹 소유의 VIP 병원. 펜트하우스층 전부 비워. 지금 당장 오수진 환자를 그쪽으로 이송시켜. 국내 최고의 의료진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외부인의 접근은 철저히 통제해. 그의 명령은 신속하게 이행되었다. 수진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시끄러운 6인실에서 대통령이라도 입원할 법한
최고급 병실로 옮겨졌다. 지욱은 병원을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김 비서가 두 아이를 조용히 돌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 불안했는지 소파 구석에 꼭 붙어 앉아 있었다. 그가 사무실로 들어서자 아이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다은이의 눈에는 경계심이, 서준이의 눈에는 알아볼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지욱은 처음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마주했다. 자신의 핏줄,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아이들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왔다. 차갑고 미니멀한. 오직 성공만을 위해 존재했던 그 공간에 작은 생명체들이 처음으로 발을 들였다. 아이들은 거대한 집의 규모에 압도당했다. 지욱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의 냉장고에는 생수와 와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결국 비서를 시켜 아이들이 먹을 만한 죽과 옷까지, 장난감들을 급하게 주문해야만 했다. 그날 밤 아이들은 그의 거대한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내려다보았다. 새근새근 내쉬는 작은 숨소리가 그 어떤 음악보다도 그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다. 그는 서준이의 뺨을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자신의 어린 시절과 똑 닮은 그 얼굴을 보며 그는 끓어오르는 부성애와 함께 지독한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아이들의 곁을 지키며 밤새 노트북으로 일을 했다. 하지만 그가 처리하는 일은 더 이상 인수합병이나 투자 계약이 아니었다. 그는 김 비서가 보내온 자료들을 검토하며 송 여사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돌아갔다. 그는 송 여사의 모든 것을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지난 6년간의 자금 흐름, 그녀가 저지른 불법적인 경영 승계 작업, 그리고 그녀의 사생활까지. 그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그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아이들은 유능한 보모에게 맡겨두었다. 그가 병실에 들어섰을 때 수지는 막 잠에서 깨어난 듯 했다. 그녀는 낯선 최고급 병실의 풍경에 어리둥절해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지욱과 마주쳤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뒤로 물리며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렸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반가움이나 원망이 아니었다. 뼛속까지 사무친 공포에서 비롯된 애원이었다. 지욱 씨, 어떻게...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를 바라보았다. 안 돼요, 봐요. 그분이 아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어디 있어요, 제발. 제발 우리를 그냥 가게 내버려 둬요. 그녀의 절규는 지욱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그녀는 지난 6년간 얼마나 끔찍한 공포 속에서 살아왔던 것일까. 그는 그녀를 지켜주기는커녕 그녀에게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는 그녀를 안심시켜야만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더욱더 겁에 질려 소리쳤다. 오지 마세요, 제발. 수진의 공포에 질린 외침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한지욱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녀에게 그는 구원자가 아니라 또 다른 위협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자극하지 않기 위해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는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자신이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 애썼다. 그의 목소리는 그가 평생 내본 적 없는 부드럽고 간절한 톤으로 흘러나왔다. 수진아, 진정해. 난 널 해치려는 게 아니야.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하지만 6년간의 공포는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킨 후였다. 그녀는 계속해서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안 돼요. 당신이 여기 있으면 그분이 알게 될 거야. 그럼 우리 아이들까지 위험해져요. 제발, 제발 우리 모르게 떠나주세요. 그녀의 애원은 지욱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야만 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다. 나 당신의 일기장 봤어. 그 한마디에 수진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은 크게 뜨였다. 지욱은 말을 이었다. 송 여사가 당신을 어떻게 협박했는지, 당신이 왜 떠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부 다 읽었어. 그는 한 걸음 다가섰다. 이번에는 그녀가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도 했어. 서준이, 그리고 태훈이. 우리 아이들 맞아, 수진아. 그는 그녀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6년 전 그날처럼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그녀의 거칠어진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을 믿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당신을 혼자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해서 미안해. 내가 너무 어렸고 너무 약했어.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고백에 수진의 마음을 짓누르던 얼음벽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있었다. 하지만 당신은 그분의 힘을 몰라요. 우리가 함께 있는 걸 알면 그분은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에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지욱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송미란 여사, 그의 새어머니였다. 지욱은 잠시 수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결심한 듯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수화기 너머로 송 회장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한지욱, 지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송 회장은 그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본론을 꺼냈다. 회사에 더러운 쥐새끼 2마리가 기어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숨을 죽였다. 송 회장의 잔인한 말은 계속되었다. 네가 잠시 정신이 나갔던 모양인데 그딴 천한 것들 때문에 네 앞길을 망칠 셈이냐. 당장 깨끗하게 처리해. 만약 내일까지 그 어미와 새끼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더욱 섬뜩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다음번엔 그 어미가 단순히 병원에 실려가는 걸로 끝나지 않을 테니 그리 알아라. 그것은 명백한 살해 협박이었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다. 병실 안에는 지독한 침묵만이 흘렀다.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시고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녀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공포가 있던 자리에 다른 감정이 들어섰다. 그것은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려는 어미의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고 단단한 분노였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지욱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리고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도망쳐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어요. 이제 당신과 함께 싸울게요. 우리 아이들, 이제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낼 거예요. 수진의 결연한 선언은 한지욱에게 천군만마와도 같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안에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오해가 없었다. 오직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의지만이 존재했다. 걱정 마, 수진아. 지욱이 말했다. 이제부턴 내가 당신 앞에 서 있을게. 당신과 아이들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송 회장의 방역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교활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연예 매체와 증권가 찌라시를 중심으로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단독 윤성그룹 한지욱 회장. 숨겨둔 아이 스캔들, 신원불명의 여성이 접근해. 와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었다.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섞어 수진을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꽃뱀처럼 묘사하고 있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고 했다. 송 회장은 자신의 인맥과 권력을 총동원해 수진의 과거를 파헤치고 그녀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려 했다. 수진이 일하던 청소 용역 업체는 부당하게 그녀를 해고했고 그녀가 살던 옥탑방의 집주인은 갑자기 방을 비우라며 소송을 걸어왔다. 그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고 그녀가 지욱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려는 비열한 수작이었다. 하지만 6년 전의 한지욱이 아니었다. 그는 송 회장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그는 즉시 그룹 법무팀과 홍보팀을 소집했다.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모든 언론사에 대해 즉시 법적 대응을 준비해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그룹의 모든 광고를 중단하고 상상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고 통보해. 그의 지시는 단호했고 그가 가진 힘은 막강했다. 그는 수진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했다. 그녀가 머무는 병실은 외부인의 출입이 완벽하게 통제되었고 김 비서는 조용히 그녀의 옥탑방을 정리해 그녀의 몇 안 되는 소중한 물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왔다. 수진은 더 이상 세상의 비바람을 혼자 맞을 필요가 없었다. 지욱이라는 거대한 방패가 그녀의 모든 것을 지켜주고 있었다. 전쟁 같은 바깥 세상과는 달리 병실 안에서는 새로운 가족의 역사가 조용히 쓰이고 있었다. 수진이 회복하는 동안 지욱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배워나갔다. 그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서툰 솜씨로 그림을 그려주었다. 서준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가 그려준 삐뚤빼뚤한 자동차 그림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잠이 들었다. 대은이는 그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와 학교 놀이를 하자며 그를 잡아 끌었다. 수진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침대에 기댄 채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욱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있었다. 냉철한 기업 총수가 아니라 아이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서툰 아빠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이 지난 6년간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 하지만 송 회장은 이대로 물러설 인물이 아니었다. 외부에서 수진을 공격하는 것이 효과가 없자 그녀는 전략을 바꾸었다. 그녀는 지욱을 직접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그룹 내에서의 영향력과 지분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이사들을 비밀리에 만나 지욱을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릴 명분을 만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지욱의 아이들과 함께 병실 바닥에 앉아 블록 쌓기 놀이를 하고 있을 때였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김 비서가 굳은 얼굴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김 비서는 목소리를 낮춰 그를 불렀다. 지욱은 아이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 비서는 그에게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방금 전 그룹 인트라넷에 공지된 긴급 이사회 소집 공문이 떠 있었다. 공문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2대 주주인 송미란 여사의 요청으로 회장의 도덕적 해임 및 그룹 이미지 실추에 대한 책임을 묻는 회장 해임 결의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조용하던 병실의 평화가 깨지는 순간이었다. 송 회장의 마지막 방역이 가장 치명적인 형태로 시작된 것이다. 긴급 이사회 소집 공문이 가져온 충격은 컸다. 병실의 따뜻하고 평화롭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때문에, 나랑 아이들 때문에 당신의 자리까지 위험해졌어요. 우리가 그냥 사라져야... 지욱은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었다. 아니,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건 당신 때문이 아니야. 이건 처음부터 나와 송 여사. 두 사람 사이의 전쟁이었어. 당신과 아이들은 그 여자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희생양이었을 뿐이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낼 시간이 온 거야. 그는 수진을 안심시켰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이제는 물러설 이유도 장소도 없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다. 이사회 당일, 윤성그룹 본사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회의실 안에는 그룹의 핵심 이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송 회장은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자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원로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위장한 채 회의를 주도했다. 그녀는 준비한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며 지욱의 사생활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교묘하게 편집된 사진과 거짓 증언들이었다. 한지욱 회장이 어떤 여자에게 빠져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사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심지어 근본도 없는 아이들을 데려와 후계자로 삼으려 한다는 말까지 들려옵니다. 이대로 윤성의 미래를 젊고 무책임한 회장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호소력 짙은 연설에 몇몇 이사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회의의 분위기는 점차 지욱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지욱은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다. 그의 침묵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송 회장은 승리를 확신하며 마지막 일격을 가하했다. 그러므로 저는 한지욱 회장의 해임을 정식으로 발의하는 바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고 한 이사가 동의를 표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욱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재밌는 연극 잘 봤습니다, 송 여사님.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으로 다가갔다. 이제 진실을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그가 노트북을 연결하자 스크린에는 하나의 음성 파일이 나타났다. 그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며칠 전 병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송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다음번엔 그 어미가 단순히 병원에 실려가는 걸로 끝나지 않을 테니 그리 알아라. 회의실은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송 회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하지만 지욱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6년 전 송 회장이 어떻게 수진을 협박했는지에 대한 증거들을 차례대로 공개했다. 돈을 받고 거짓 연기를 했던 남자의 자백 영상, 수진의 계좌로 돈을 보낸 차명회사의 자금 추적 결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시했던 송 회장의 비서의 증언까지. 송 회장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거짓말 전부 저놈이 조작한 거야. 그녀가 발악하던 바로 그때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조용히 열렸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이전의 초라한 모습이 아닌 단정하고 기품 있는 모습의 수진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양손을 다은이와 서준이가 꼭 잡고 있었다. 아이들은 낯선 풍경에 조금 겁을 먹었지만 엄마의 손을 잡고 용감하게 안으로 들어섰다.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이사들, 특히 그룹의 창업 시절을 기억하는 늙은 이사들은 서준이의 얼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이의 얼굴은 돌아가신 선대 회장의 어린 시절, 그리고 지욱의 어린 시절과 모든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똑 닮아 있었다. 그 어떤 증거보다 더 강력한 살아있는 핏줄의 증명이었다. 송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아이를 쳐다보았다. 지욱은 아이들의 곁으로 다가가 그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스크린의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띄웠다. 99.999%. 그 숫자는 모든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다. 지욱은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송 회장을 향해 선언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제 가족을 소개합니다. 아내 오수진과 제 아들 한서준, 그리고 제 딸 한다은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야말로 이 윤성그룹의 피를 이은 진정한 주인입니다. 한지욱의 선언은 송 회장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파괴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기 시작했다. 거짓말. 저건 전부 조작된 거야. 저 계집이 어디서 데려온지도 모르는 애들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라고. 그녀의 발악은 처절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판세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이사들은 경멸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그녀의 편에 서지 않았다. 그녀의 제국은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가장 안쪽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휠체어를 탄 한 노인이 비서의 도움을 받으며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윤성그룹의 창업주의자, 은퇴 후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있던 명예회장, 바로 한지욱의 할아버지였다. 그의 등장은 좌중을 완전히 압도했다. 송 회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명예회장은 지욱에게 모든 보고를 받은 상태였다. 그는 회의실의 소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휠체어를 끌어 아이들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서준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자신의 젊은 시절,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의 어린 시절이 그 작은 얼굴 안에 모두 담겨 있었다. 그의 마른 손이 떨리며 뻗어나와 서준이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얼어붙어 있는 송 회장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늙고 쇠약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허설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다. 내가 내 아들을 먼저 보낸 것도 통탄할 일인데 내 며느리라는 자가 우리 집안의 씨를 말리려 했구나. 그는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다. 보안팀은 뭘 하고 있는 개냐 당장 저 추악한 여자를 내 눈앞에서 끌어내지 못할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송 회장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까지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그녀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그룹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회수하기로 결의했다. 그녀가 저지른 배임과 횡령, 협박 등의 범죄에 대한 법적인 절차 또한 즉시 시작되었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반드시 제자리를 찾았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지욱은 더 이상 회의실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는 아첨하러 다가오는 이사들을 차갑게 외면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수진과 두 아이들의 모습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이들의 곁으로 다가가 한쪽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아이들은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그의 첫 번째 약속을 했다. 다연아, 서준아. 그는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다. 이제 괜찮아. 이제 아무도 너희들을 아프게 하거나 무섭게 하지 못해. 아빠가 꼭 그렇게 할게. 약속. 그의 진심 어린 약속에 그동안 용감하게 버텨왔던 다은이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아이는 와락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서준이 역시 작은 손으로 그의 옷자락을 꼭 잡았다. 지욱은 두 아이를 자신의 품에 가득 끌어안았다. 그는 더 이상 아이들을 차가운 펜트하우스나 답답한 병실에 데려가고 싶지 않았다. 그는 수진과 아이들을 데리고 회사를 빠져나왔다. 차는 서울의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교회를 향해 달렸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아름다운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고즈넉한 한옥 저택이었다. 그곳은 6년 전 그가 수진과 함께 미래를 꿈꾸며 함께 살기 위해 마련해두었던 그들의 집이었다. 수진은 낯선 풍경에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여기가 어디예요? 지욱은 차에서 내려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집 앞으로 이끌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오래된 열쇠 하나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열쇠에는 그들의 이니셜 J가 bigger than SJ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와 함께 말했다. 우리 집 6년 전 내가 당신과 함께 살고 싶었던 바로 그곳이야. 늦어서 미안해.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수진아. 오래된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자 6년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집 안은 주인이 없던 세월이 무색하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지욱이 매주 사람을 보내 쓸고 닦게 한 덕분이었다. 하지만 먼지만 없었을 뿐 집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가구도 생활용품도 그 어떤 온기도 없는 텅 빈 공간. 그 모습이 마치 지난 6년간의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 수진의 마음이 잠시 아려왔다. 하지만 아이들은 달랐다. 아이들은 낯선 공간에 대한 두려움도 잠시 이내 넓은 대청마루를 신나게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텅 빈 집에 울려 퍼지자 비로소 공간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지욱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그 모습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수진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 이 텅 빈 집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보금자리로 채워나갈 것이다. 새로운 삶은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그들은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봤다. 수십억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하던 지욱은 어떤 시리얼을 사야 할지를 두고 옥신각신하는 아이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수진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함께 가구를 골랐고 아이들의 방을 꾸몄다. 알록달록한 벽지를 바르고 작은 침대와 책상을 조립했다. 서툰 망치질에 손을 찌은 지욱을 보며 아이들이 까르르 웃었고 그 웃음소리에 지욱도 함께 웃었다. 그는 아빠의 역할을 배워나갔다. 아침마다 다은이의 머리를 서툰 솜씨로 묶어주었고 저녁이면 서준이와 함께 로봇을 조립했다. 주말이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동물원에 가고 호숫가에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하며 자신이 지난 세월 동안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를 깨달았다. 성공, 돈, 명예. 그 모든 것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하나보다도 가치가 없었다. 수진 역시 잃어버렸던 자신의 삶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사랑받는 여자였다. 지욱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그녀는 오랫동안 접어두었던 꿈을 다시 펼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미술을 전공했었다. 그녀는 작은 화실을 꾸며 다시 캔버스 앞에 앉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녀의 붓은 세상의 아름다운 색깔들을 다시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래서 더없이 행복했다. 함께 저녁을 만들고 식탁에 둘러앉아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였다. 저녁 식사 후에는 다 함께 거실에 모여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었다. 잠들기 전 아이들의 방에서 들려오는 지욱의 나지막한 동화책 읽는 소리는 수진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였다. 상처는 조금씩 아물었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사랑과 행복이 싹트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지고 집 앞에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던 어느 날 밤이었다. 아이들은 일찍 잠이 들었고 거실에는 두 사람만이 남아있었다. 벽난로에서는 장작이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욱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던 수진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수진은 그의 품에 편안하게 기댔다. 행복해, 수진아, 지욱이 나지막이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꿈만 같아요. 가끔은 이 모든 게 아침이면 사라져버릴 꿈일까봐 무서워요. 그녀의 말에 지욱은 그녀를 자신의 앞으로 돌려 세웠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꿈 아니야. 이건 현실이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영원한 현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는 그녀의 앞에서 6년 전 그날처럼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녀와 꼭 닮은 단아하고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있었다. 수진아,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6년 전 내가 당신에게 이 반지를 주지 못했어. 내 어리석음과 나약함 때문에 당신을 6년이나 혼자 힘들게 만들었지. 내 남은 평생을 그 시간을 보상하며 살게 해줘. 그는 반지를 꺼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우리 아이들의 아빠가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어. 당신의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당신을 지켜줄 영원한 울타리가 되고 싶어. 오수진, 나와 결혼해 줄래?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진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대답 대신 눈물 섞인 미소와 함께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다. 지욱이.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거실의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늦은 밤에 걸려온 전화는 불길한 예감을 주었다.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병원이었다. 그녀의 정기검진 결과를 알려주는 전화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의사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수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의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다행히 심각한 병은 아니었다. 다만 지난 6년간 누적된 영양 불균형과 스트레스로 인해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다. 앞으로 꾸준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사의 소견이었다. 수진은 전화를 끊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는 지욱을 향해 애써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더 신경 써야 한대요.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작은 불안감을 지욱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는 그녀의 귓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제 당신 혼자 아니야. 앞으로는 내가 당신 옆에서 모든 걸 함께 할 거야. 당신이 아프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게. 그의 말에 수진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의 조각마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지욱과 수진은 호숫가의 그 집에서 양가 부모님과 가장 가까운 몇몇 지인들만 초대한 채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화동이 된 다은이와 서준이가 뿌리는 꽃잎을 맞으며 두 사람은 6년이라는 시간을 돌고 돌아 마침내 서로의 앞에 섰다. 그들은 눈물과 미소 속에서 영원한 사랑과 헌신을 서약했다. 그들의 삶은 비로소 완전한 궤도에 올랐다. 지욱은 여전히 윤성그룹을 이끌었지만 더 이상 일에 미쳐 살지 않았다. 그는 칼퇴하는 회장님으로 유명해졌고 저녁 시간에는 오롯이 가족과 함께했다. 그는 아들의 유치원 학예회에 참석해 목이 터져라 응원했고 딸의 서툰 바이올린 연주에 세상에서 가장 큰 박수를 쳐주었다. 그는 더 이상 냉혈한 M&A 전문가가 아니라 그저 다정한 남편이자 아빠였다. 수진의 화실은 입소문을 타고 작은 명소가 되었다. 그녀의 그림에는 그녀가 겪었던 아픔과 그것을 이겨낸 사랑, 그리고 가족에 대한 따뜻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그림을 통해 위로를 받았고 그녀는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자존감을 되찾았다. 그녀의 건강 역시 지욱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완전히 안정되었다. 가을의 끝자락, 온 가족이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한 사진관을 찾았다. 그들의 첫 번째 정식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다. 하얀 셔츠에 청바지를 맞춰 입은 네 사람은 처음 해보는 일에 조금 어색해하며 웃었다. 사진사는 분위기를 풀기 위해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다. 자, 우리 왕자님, 공주님, 세상에서 제일 멋진 포즈 한번 해볼까? 대은이는 허리에 손을 얹고 당당하게 포즈를 취했지만 서준이는 낯을 가리는지 아빠의 다리 뒤로 숨어버렸다. 그런 동생을 보며 다은이가 다가가 간지럼을 태우자 서준이가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전염성이 강했다. 곧이어 수진과 지욱도 함께 웃기 시작했다. 어색했던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네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사진사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자, 좋습니다. 바로 그 표정이에요. 여기 보세요. 사진사의 외침에. 네, 사람은 모두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지욱은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고 수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구김살 하나 없는 천진난만한 기쁨이 가득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희미한 흉터로만 남았고 현재의 행복은 그 무엇보다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욱은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돌아와야만 했던, 그가 지켜야만 했던 세상의 완전한 모습이라고. 길고 길었던 그의 방황과 후회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자, 하나, 둘, 셋. 갈각.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한 가족의 행복한 첫 번째 순간이 사진 속에 영원히 박제되었다.